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 보면서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중국 시장이 상해 종합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0.6%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양 시장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한 0.1% 내외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강보합권 수준 0.1%대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상승 탄력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1.7%대까지 지금 2,496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500선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코스닥도 1.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 시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이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센터장님이 자세하게 재밌는 이야기들 분석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하이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또 주가도 한번 또 내려앉았고 이슈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진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악재가 좀 겹친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유진스 탈퇴에 이어서 이제 방시혁 의장의 개인적으로 4천억 원 차익을 누렸다 그러니까요. 이런 뉴스가 좀 네. 나왔는데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 다뤄보긴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유진스 저도 좋아하는 걸그룹이긴 한데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뉴스인 그쵸, 거죠. 그쵸. 이제 걸그룹 유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서 전속계약 중대사항 위반했다 이러면서 11월 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네. 밝혔는데 어도어는 이제 하이브의 산하에 있는 레이블이고 그쵸.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니진 어도어 대표하고 이 하이브 간에 약간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 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지금 미니진 대표는 이제 쫓겨난 상황이고 그렇죠. 물러났죠. 그에 이어서 이제 사실 예견은 됐던 상황이긴 한데 지난 13일에 이제 이 유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한테 8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이제 내용증을 네네. 발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미니진 대표의 복귀도 있었고 시켜달라. 하이브 문건에 뉴 버리고 새로 판자면 될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 해명을 좀 요구하기도 했고 유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조처를 취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해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진짜 딱 14일 지난 된 게 지난주 29일. 29일이었죠. 그날 이제 기자간담회를 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사실 이제 답변도 했고 이런데 계약 위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해서 이게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도어의 입장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미니진 대표가 뒤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유진스는 우리 멤버가 이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라고 직접 설명했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이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뉴진스는 어도에서 이제 본인들 계약 해지하겠다,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자, 사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나 어도 측에서도 뭔가 분명히 대응을 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던데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보통 이제 소속사하고 연예 소속 아티스트 간의 분쟁은 좀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럴 때 보통 이제 아티스트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혹은 이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대응을 통해서 판단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유진스는 사실은 이제 2029년 9월, 7월까지 이 전속계약이 유효한데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소송 없이 그냥 전속계약 해지하겠어 하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유진스가 어도어의 귀책 사유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니까 우리는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계에서는 무소송 전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거를 되돌리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를 이제 어도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도어가 법적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유진스는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유진스가 법적으로 대응을 먼저 했다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어도어 소속으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소송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약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결정을 잘한 거죠. 유리한 전략을 입장이네요. 잘 네.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어도어가 만약에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좀 막으려면 활동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해야 소송을 해야 되는 되는데 거죠. 네. 사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이런 이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 어도어가 밝힌 입장이라는 게 뉴진스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가 소송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 소송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지켜보는 입장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뉴진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경우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당장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뉴진스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일단은 도움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뭐 뉴진스는 그걸 원하지 않는 입장인 상황이고 그렇죠. 뭐 거의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하이브와 어도어는 조금씩 뉴진스와 거리를 두는 듯한 선택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뉴진스가 난 이제 계약 해지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나가도 되는 건지 뭐 위약금 물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닌지도 약간 궁금한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도어 측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소송을 하느냐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음. 이제 당분간은 어도어도 이제 이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네. 대한 고민을 좀 할 텐데 그렇게 뭐 사실 이제 지금 하이브가 오늘은 반등하긴 했지만 네네.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거는 어찌됐건 뉴진스가 탈퇴를 하기로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그쵸.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게 원복되기는 힘들 거라는 판단 때문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약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위약금 규모와 앞으로 뉴진스가 창출해낸 매출액과는 돈과는 차이가 너무 크겠죠. 네, 그 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던 거고 실제로 보면 어도어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이 1,103억 원이에요. 1,100억 그러니까 원 하이브 정도. 아래 여러 레이블이 있는데 그 레이블 중에서 이제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뮤직이 가장 매출이 많고 그쵸. 세븐틴이 소속되어 있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도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이브 연결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어도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사실 하이브는 해외 레이블도 있기 때문에 국내 레이블만 놓고 보면 이 어도어의 비중이 꽤 되는 거고 네네. 연결 영업이익에서는 한 11% 정도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도어의 매출, 그러니까 어도어의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뉴진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손해가 그쵸. 불가피한데 이게 지난달 27일에 한 21만 1,500원 정도로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걸어서 전날 18만 9천 원까지 하락했고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해서 19만 원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뉴진스와의 계약 관계 에 따라서 좀 주가에 영향이 계속 미칠 것 같긴 한데 계속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뉴진스와 어도어 하이브는 이제 결별을 하는 과정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나 이쪽에선 어도어 측에서는 뭐 늘 뭐 뉴진스를 존중하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하는 또 추후의 행동들을 보면 점점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수순, 뭐 민희진 대표 뭐 그대로 하겠다 해놓고 또 내보내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또 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뭐 하이브 매출 잡을 때 어도어 뉴진스 건 그냥 제외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상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 어쨌든 요 추이는 일단은 지금은 뉴진스 자체가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인데 지난주에 또 주가를 떨어지게 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방시혁 의장이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2020년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에 앞서서 하이브에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상장 후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의 일부를 방시혁 의장한테 준 거예요. 줬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이제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인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사실 이제 꽤 규모가 큰 사모펀드 운용사고 네네. 이스톤 에쿼티 파트너스와 뉴메인 에쿼티 이렇게 세 군데. 사실 이스톤하고 뉴메인은 그렇게 이제 익숙한 그러니까요. 잘 사모펀드는 들어보지 아니에요. 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모펀드가 하이 지분에 투자하면서 이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 이제 스틱은 12.2%를 보유하고 있었고 네. 이스톤과 뉴메이는 11.4%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1.4. 계약 내용은 이런 거예요. 투자 원금 대비 몇 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일부를 방위장한테 지급하겠다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익의 한 30%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거였는데 2020년 10월에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이 사모펀드들이 초기에 상장 초기에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스틱 이벤만 놓고 보면 1,039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9,611억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네네. 거의 한 10배 가까이를 그쵸. 버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운용사들도 이제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차익의 일부를 방위장한테 준 게 이제 4,000억 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이게 기간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밝혀진 것도 좀 의아하고 일단은 뭐 사모펀드는 어쨌든 돈 벌려는 집단인데 이걸 또 방 의장에게 선뜻 줬다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을 한 것도 약속을 한 것도 뭐 회사 대 회사로 한 게 아니라 회사와 방 의장 개인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인수한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PE들이 갖고 있는 지분과 그러니까 하이브의 그 창업자였던 최유정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이제 받은 건데 네. 그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항상 이제 고민인 게 엑시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상장사에 투자할 때는 엑시 플랜까지 짜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하이브에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상장이 실패할 성장을 안 경우에 하게 되면 이 지분을 다시 되서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풋옵션을 부여를 한 건데 풋옵션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이때 이제 방 회장이 그걸 하이브가 다시 되서주면 사실 회사가 이제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 그럼 내가 사줄게. 개인적으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많았나 보네요. 근데 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만약에 상장에 성공을 해서 차익을 누릴 경우에는 그 일부를 나한테 이제 시어를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분 테이크인 거예요. 서로 딜을 한 거군요. 그렇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상장을 못했을 때 엑시트,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막히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을 리스크를, 이제 방 회장이 지어준 거고 대신 상장을 했을 때 차익을 뭐 그 리스크를 짊어진 대신 쉐어를 보장해 준 하겠다라고 한 대신 거기 수익을 때문에 달라. 이렇게 뭐 한 어찌 거네요. 보면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고 네네. 뭐 방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사실 방 회장은 하이브의 의장으로서 하이브가 상장을 언제 할 거고 상장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방 회장이 짊어질 리스크는 사실상 없었다. 그리고 사실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장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고 아 이게 상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요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지라는 이제 그 왁구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은어긴 한데. 네. 밑그림이 근데 그려졌겠죠. 어쨌든 네. 이제 상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상장 예비 신사 신청 때나 증권 신고서 제출할 때도 이 계약 주주간 계약 내역을 이제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네.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어쨌든 뭐 미리 좀 사전 작업을 다 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뭐 법적 자문을 받았다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적인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네네. 향후 차익의 일부를 쉐어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리스크를 좀 없애고 가자라는 이제 이런 계약들이 많은데 실제로 언아웃이라고 해서 낮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이 회사를 이제 매각한 이후에 회사가 일정 수준의 재무지표 혹은 경영지표를 달성했을 때 추가로 매매 대금을 받는 식의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아웃이요? M&A 시장에서는 이런 언아웃 계약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하이브 계약은 딱 언아웃 계약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 언아웃이라는 거는 대주주가 내 지분을 팔 때 대주주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방 회장은 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언아웃 계약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계약이 자본시장에서 흔하지,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아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이런 건데 경우가. 뭐 이게 뭐 어쨌든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상장 심사를 진행할 때 이 내용을 금감원이나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의견이고 사실 뭐 김현장으로부터 이제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김현장에서도 이거는 넣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방시혁 이장이나 뭐 이런 사모펀드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장 중간사한테 다 알렸다. 근데 상장 중간사가 판단을 해서 증권시장에 넣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기존 하이브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상장 전에 알려야 될 사항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예. 대주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뭐냐면 뭐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제 주가에 따라서 대출 규모의 상황,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대주주 지분이 시장에 나올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네네. 것들은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시혁 기장이 지분을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뭐 네. 시장 전반적인 평가인 거고. 사실 근데 뭐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네, 떨어진 분명히 영향도 있단 말입니다. 뭔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약간 떨떠름하다는 그렇죠. 거죠. 뭔가 이게 미리 그 틈새를 잘 활용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맞아, 이게 약간 그래서 도의적이라는 이제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계약이 이례적인 건 하지만 이제 딜 구조가 피의들끼리 거래하는 그러니까요. 거에 갑자기 방시혁 의장이 끼어들어서 개인 간 이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이브가 유상증자를 해서 그 신주를 피의가 가져가는 구조면 그러면 또 이제 그쵸. 이런 계약이 가능하기도 할 텐데 뭐 피의들끼리 거래에 방시혁 의장이 풋옵션을 대신 떠안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한테 방시혁 돈을 의장한테 주라. 이제 차익을 보장해 준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18년, 2019년 이럴 때 네. 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방 의장이 제일 잘 알았을 거고 방시혁 의장이 상장 추진하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뭐 약간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상장을 못 할 것 같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면 되거든요. 그쵸. 눈높이를 낮추거나 이러면 상장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2019년, 2020년 때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SK 바이오팜. 그렇죠. 그때 막 카카오 게임즈. IPO 뭐 열풍이었죠. 그렇죠. 네. 조단이 되어들이 이제 그쵸. 줄줄이 상장하고 신기록 매번 깨고 막 이랬죠. 따상 막 이러면서 이제 공모주 투자한 사람들이 공모주 열풍도 엄청 불었던 그쵸. 시기이기 때문에 2019년 말 뭐 이럴 때도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의적으로 방 의장이 리스크가 완전 제로인 상황에서 뭔가 차익을 위해서 구조를 짠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니까요. 의혹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이 사모펀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상장 초기에 대거 매물로 출회가 되면서 다 던졌군요. 공모가 그러니까 시초가에 어렵게 이제 주식을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뭐 뒤끝이 약간 뭐 떨떠름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상장 우리가 기억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하이브 상장할 때 막 이슈 엄청 났습니다. 뉴스에서 막 생중계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 흔들렸단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 상하펀드 쪽에서의 던진 물량들이 주가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 게 결국에 그러면은 방 의장이랑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호해수 걸리지 않는 물량이 쏟아져서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준 건데 네. 이게 제 기억에 그때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서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맥스에서 형성이 된 거죠. 거기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상한가를 상한가, 기록했는데 따상갔죠. 갑자기 물량이 막 출회가 되면서 그 첫날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네.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한 60%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고점 네. 대비로 그때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내놨다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일 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보호 예수 의무를 지는 이제 그쵸. 주체들이 있어요. 그 주체들이 보면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체제주도 및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제 상장 전 취득한 주식 중에 예비심사 청구 전 1년 이내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했거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이스톤이라든가 뉴메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스틱도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스틱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보유해서 할 필요는 없었으나 그때 상장할 때 70%는 보유해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허가를 네네. 걸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물량이 많이 떨어지고 때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이 지분 누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지분이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었던 뭐 사모펀드들이
내놓은 거는 확실하고 이 스틱과 이스톤과 뉴메인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총 합하면 23.6%였는데 이 중에 15.1%가 보유 예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4.99%, 한 5% 정도가 이제 물량으로 나왔으니까 거죠. 예. 이게 주식에, 그러니까 주가에 물량을,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치 안 맞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틱도 그렇고 다들 하는 게 이 정도 물량에 주가가 그렇게 영향을 줬겠냐 주가에. 근데 사실 5% 정도면 상당한 물량인 그럼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뭐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쪽이 결국에는 뭐 개인들한테 상장하자마자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더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근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중에서도 이스톤 프라이빗 에쿼티가 훨씬 더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건 왜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톤 P의 구조를 보면 아 이게 기획펀드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일단 이제 2019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네. 근데 설립이 됐는데 19년? 네. 그러니까 하이브 상장이 바로 네. 전해에 설립이 직전이네요. 됐고 그 설립됐을 때 등기부원 세 명을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방시혁 이장의 측근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증권사 그러니까요. 출신인 분이 이제 대표로 앉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자금을 모집해서 구주를 인수를 했는데 두 번째 펀드를 조성할 때는 이제 공동 운용사로 이제 한 군데가 합류를 하는데 뉴메인 에쿼티라는데 여기도 이제 신생 이제 사모펀드인 건데 이 사모펀드들이 2019년 6월, 11월에 각각 펀드 조성해서 하이브 구주를 사들인 후에 그다음에 방 이장까지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듬해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1년 정도 기간이면 이미 이제 상장 주관사 선정해서 그쵸, 상장 예. 작업을 추진하고 재무제표 이제 만들고 막 이런 작업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식을 누구한테 샀냐면 그 기존에 이제 알펜루트라든가 뭐 L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창업자였던 최유진 부사장 이런 분들한테 지분을 샀는데 지금 이 구주를 팔았던 운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하이브가 당분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린 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하이브 상장됐고 그 하이브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 한 10배 정도 차익을 냈고 그 차익을 이제 쉐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PF 만들어졌던 그 PF 핵심 3인방은 운용성과 보수를 한 2천억 원 정도를 챙겨서 나눠 가졌고 방 이장도 요 이제 PF로부터 받은 게 2천억 원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프로젝트 하고 나서 2021년에 폐업했어요. 문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기획펀드라는 그래, 게 너무 노골적이네요.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네. 19년에 상장하기 1년 전에 이 PE들을 만들어 놓고 네. 작업 다 하고 21년에 폐업하고. 네. 이거 누가 봐도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내부 정보로 거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 이장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그쵸. 사람이고 1년에 상장이 측근들이었고. 가능할 거고 네. 그러면 자 이런 구조에서 지금 내가 상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놨어. 구주 판대. 그러니까 이거 인수해서 1년 후에 상장하자마자 팔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뭐 당국에서 조사하거나 뭐 이래도 법적 네.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감원이 뭐 기재 누락이라든가 뭐 PF의 지분 투입 과정 뭐 이런 이제 거래 전반에서 지금 조사를 네네. 하고 있긴 해요.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하이브는 이제 계속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주주간 계약 내용 상장 주관사들 알렸고 네. 거래 적법성이라든가 사전 법률 검토 다 진행해봤는데 주주간 사적 계약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도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사적 계약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스톤이라든가 뉴메인 보유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좀 그쵸, 져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상장 예정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이제 상장 후 6개월간 보유수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지분을 팔 수가 없는데 그 특수관계인에서 빠져 있는 PF에 최대주 및 특수관계인이 일부 지분을 넘기고 그 와중에 이제 이 PF가 상장 직후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어찌 보면 보호 예수를 피하기 위해 구조를 이렇게 짠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감원이 이 지분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에 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게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이 의심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조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것들로 좀 그러니까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약간 이번 사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정부 당국이 계속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밸류업도 하고 최근에 지금 뭐 두산그룹,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이어서 이게 사실 대주주의 배 채우기 용이라는 이제 비난을 피할 수 그쵸.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상장 첫날 이런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손해를 그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또 한국은 그래서 안 돼. 투명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으로 이어질까 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이런 걸 했다는 건 어쨌든 신뢰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뭐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장 자꾸만 이런 게 나오면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한다, 뭐 코인 투자한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하이브가 뭐 이거 논란 자꾸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논란이 계속 나와요. 하이브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고 뭔가 좀 조치가 취해지고 뭔가 뭐 명확하게 뭔가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브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오늘 권선영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